안녕하세요. 러시아 문학과 미술 이야기 리드 러시아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2014년 발표하였고 2015년 단행본을 출간한 구젤 야히나의 작품 줄레이아 눈을 뜨다입니다. 초록색 표지가 인상적이고요. 안경 쓴 여인이 작가 야히나입니다. 구젤 야히나가 다른 표지에 줄레이아 눈을 뜨다 책을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구젤 야히나는 1977년 러시아 따따르스탄 자치공화국 수도 까잔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엔지니어였죠. 구젤 야히나는 모스크바로 이사할 때인 12살 때까지 까잔에서 살았고 따따르어를 잘 구사했다고 합니다. 1999년 모스크바로 이주한 후에는 러시아어를 주로 사용하였기에 일상 언어 외에는 따따르어를 거의 잊어버립니다. 야히나는 물리수학 특화학교인 리제이 131번 학교에서 공부하였으며 예술학교를 다녔습니다. 그 후 까잔사범대학 외국어학부 독일어과를 졸업하는데 학교 다닐 때 시네마와 시나리오를 공부하기도 하였습니다. 1999년부터 쭉 모스크바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광고 비즈니스 영역, 즉 PR회사, 광고, 마케팅 분야에서 일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설 쓰기와 시나리오 작업에도 관심을 가져서 모스크바 영어학교 시나리오 학부를 졸업하기도 하였죠. 니에바 악자부리 즉 10월지에 글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2014년 시비르스키의 오그니, 시베리아의 불꽃지의 등단작 줄리에이아 눈을 뜨다의 몇 개 장이 발표됩니다. 그 후 야히나는 줄리에이아 눈을 뜨다를 단행본으로 출판하기 위해 처음에는 독자적으로 출판사를 컨택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출판사에서 출간을 거부하자 문학 에이전시를 통해서 이 작품은 2015년에 단행본으로 출간되게 되죠. 줄리에이아 눈을 뜨다의 창작 배경을 살펴보면 구젤 야히나는 할머니 때문에 분홍 척결로 유형당의 특별 정착촌으로 이주한 사람들의 운명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할머니 라이사 사키로바는 시베리아 유형을 갔다 온 사람이었죠. 하지만 할머니가 겪은 실제 사건들은 소설에서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소설 텍스트는 분홍 척결로 희생된 많은 사람들의 회상록에 기반하여 집필되었다고 하죠. 작품 속의 모든 이야기는 1930년부터 46년 기간에 일어납니다. 야히나의 할머니는 할머니의 언니, 즉 야히나의 이모 할머니인 살리하가 수용소 생활을 하던 중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군에 입대하여 대공포 포수가 되어 공적을 세운 후 청원을 하였고 그 후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야히나 작가는 이 책을 위해 2년 동안의 자료 수집 및 준비 과정을 거쳤으며 8개월 동안 집필하였습니다. 야히나는 이 작업을 위해서 모스크바 영화학교 시나리오 과정을 졸업하기도 하였죠. 작품에 등장하는 셈눅 특별 정착촌의 원형이 된 것은 시베리아의 노동 정착촌 피트고로독이었습니다. 피트고로독은 야히나의 할머니가 유학 가서 어렸을 때 살았던 곳이었죠. 사실 이 피트고로독은 작품 속에서 언급되는 1931년도가 아니라 그보다 6년 후에 건설된 곳입니다. 야히나의 할머니는 이 마을이 동화 속 마을 같았다라고 회상했습니다. 야히나 할머니의 얘기로는 피트고로독 사람들은 끈끈한 관계와 우정으로 묶여 있었죠. 그들의 관계는 핏줄보다 진했고 가족 관계보다 더했습니다. 피트고로독 사람들은 유형에서 벗어난 후에도 그곳에서 정기적으로 만나곤 했으며 할머니도 건강이 허락되는 동안에는 크라스노야르스크로 가서 그 사람들과 만나긴 했습니다. 구스런 시기에 마을에는 대규모 강산 기업들이 들어왔고 기숙사가 있는 중등학교와 휴양지까지 건설되었다고 하죠. 그러다가 1994년 마을은 없어지게 됩니다. 야히나의 말에 따르면 1998년 지도에서 완전히 사라졌지만 과거 피트고로독에 살았던 사람들과 그 자녀들은 지금도 그 지역의 묘지를 방문하여 그때를 돌아보곤 한답니다. 구젤 야히나의 할머니와 할아버지입니다. 할머니 라이사 샤키로바는 1946년 크라스노야르스크 지방 유형에서 돌아온 후 보가티의 사비 마을에 정착했습니다. 그곳에서 러시아 문학 교사로 일하였죠. 할아버지는 구젤 길리아제프였는데 그 학교 교장으로 독일어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둘은 결혼하여 야히나의 아버지를 낳게 되죠.
야히나도 처음에는 조부의 영향을 받아 까잔 사범대학에서 독일어를 전공하였고 그 후 독일계 회사에서 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광고 비즈니스 분야에서 일하게 되죠. 구젤 야히나는 줄리아 누날드다를 처음에는 시나리오 형태로 모스크바 영화학교에 다니면서 집필합니다. 소설로 바꾸면서 시나리오와는 다른 리듬과 스토리라인, 결말을 가지게 되죠. 2014년 시비르스키 아그니의 5월호에 처음 발표되었는데 이 잡지의 편집장 비탈리 세로클리노프는 원고를 받고 나서 2주 동안 소설의 일부분들을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야히나는 작품 원고를 13개의 출판사와 수많은 잡지 편집부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유명 작가들의 추천이나 소개가 아닌 지인들만의 추천으로는 이 작품이 출판되기에는 문단의 벽이 너무 높았죠. 결국 야히나는 전문 문학 에이전시를 통해 이 책을 출간하게 되고 이 작품은 대성공을 이룹니다. 줄레이아 눈을 뜨다는 출간되어 많은 문학상을 수상합니다. 2015년에 볼샤야 크니가 즉 빅북 상을 수상하였고 같은 해에 야스나야 빨ля나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1세기 상에 노미네이트 되었죠. 2015년 올해의 상을 수상하기도 합니다. 또한 2017년에는 리더스 프리즈 즉 독자상을 수상하였죠. 2020년까지 소설은 각 유럽어와 페르시아어,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등 30개 언어로 번역되어 출간되었습니다. 이런 인기에 힘입어 줄리아 눈을 뜨다는 2019년 루스코예사가 러시아 1번 채널을 위해 8부작 시리즈물로 제작하면서 영화화됩니다. 주연은 러시아 최고 여배우인 출판 하마토바가 맡았죠. 구젤 야히나는 여주인공이 꼭 출판 하마토바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고 하죠. 영화는 소설과는 다른 결말입니다. 즉 시베리아를 탈출해서 성공한 아들을 줄리아가 수용소에서 돌아온 후 만나는 것으로 끝나지만 관객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이 작품의 시공간적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적 배경은 율바시에 살다가 시베리아로 강제 이주당한 1930년에 시작해서 줄리아가 유주프를 떠나보낸 1946년까지입니다. 공간적 배경은 율바시, 까잔, 철도로 이동, 크라스노야르스크, 앙가라 강변, 심눅 마을 이렇게 변화되죠. 줄레이아는 고향 율바시에서 앙가라 강변으로 이동하여 셈눅 마을을 건설하면서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등장인물을 살펴보면 먼저 여주인공은 줄레이아입니다. 1915년 15살의 나이에 결혼하여 1930년 결혼 15년 차입니다. 30살이죠. 1930년에 시베리아로 강제 이주당해 남편 무르타자를 아이 유주프를 낳아 키웁니다. 작품은 앞서 설명했듯이 1946년까지를 배경으로 합니다. 남편 무르타자는 분홍의 45세의 줄레이아와 결혼하여 작품이 시작하는 때인 1930년에는 60세입니다. 집단 농장화에 반대하여 곡식을 숨기고 오다가 이그나토프에게 사살당한 인물이죠. 우프리아는 시어머니로 100세가 넘은 노파로 나옵니다. 줄레이아를 미워하여 구박하고 온갖 저주를 퍼붓는 시어머니입니다. 이그나토프는 붉은 군대 군인이자 식량 징발대 감독관입니다. 줄레이아는 붉은 칸 군인이라고 부르죠. 이주자들의 감독자가 되어 시베리아 특별정착촌에서 16년을 보내며 셈눅을 건설하였습니다. 결국 권력의 혼란 속에서 감독관 지위를 박탈당하고 제명당하는 인물입니다. 볼프레이브에는 3대째 의사 집안이며 까잔대학의 유명한 교수이자 의사인데 자신의 환자였던 여인이 눈앞에서 총에 맞아 죽는 것을 보고 정신착란을 일으키는 인물입니다. 혁명과 소비에트 정권 초기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 안에 갇혀 살다가 방을 차지하려는 하녀 구르냐의 거짓 고발로 수용 속에 가게 된 인물입니다. 줄리아의 출산을 도우면서 정신착란에서 벗어나 시베리아 특별정착촌의 저명한 의사가 됩니다. 고렐로프는 이동 중 감독관들이나 지휘관에게는 아첨하고 반장을 자처하며 동료 수용소인들을 감시하고 가혹하게 대하는 인물이죠.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참전하여 공을 세워 KGB가 되어 감독관으로 시베리아로 돌아오는 인물입니다. 이코니코프는 유명한 화가로 특별정착촌에서 유주프에게 그림을 가르쳐준 인물입니다. 정착촌의 벽화를 그리죠. 제1차 세계대전에 자원 입대하여 그것을 기화로
시베리아에서 도망쳐 서구로 망명한 것으로 나옵니다. 지노비 쿠즈네츠는 크라스노야르스크에서 시베리아 이주민 정착촌들의 수용소인들을 바지선으로 공급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이그나토프 일행을 앙가라 강변에 내려주고 돌아오지 않아서 이그나토프 일행은 아무 준비도 없이 혹독한 겨울을 나게 되죠. 봄에 앙가라 강이 녹자 이주민들을 데리고 앙가라 강변으로 왔다가 살아있는 이그나토프 일행을 보고는 너무 놀라워합니다. 그 후 때때로 이그나토프와 술판을 벌이며 정세를 논하는 인물이죠. 이자벨라는 귀족 출신 수용소인으로 유주프에게 불어와 노호를 가르쳐주는 인물입니다. 루카는 고기를 잡아 혹독한 환경에서 수용소인들에게 식량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 인물이죠. 그럼 제1부부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장 어느 날, 2장 신호, 3장 만남으로 구성되죠. 시간적 배경은 1930년 1월입니다. 줄리아의 하루가 서술되죠. 30살의 결혼 신보년처인 줄리아, 60살의 남편 무르타자, 시어머니 우프리아가 등장합니다. 줄리아의 삶은 고된 노동과 남편과의 상하 복종 관계, 시어머니의 억압으로 이루어지죠. 4명의 딸을 낳았지만 모두 한 달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등집니다. 이때는 여러가지 이유로 식량 징발이 혹독하게 이루어지던 시기였고 무르타자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곡식을 숨겨왔습니다. 딸들의 무덤에 곡식과 종자를 숨기고 오던 무르타자와 줄리아는 식량 징발 때를 우연히 만나게 되고 이그나토프에게 무르타자는 사살당합니다. 그리고 집안의 물건은 몰수되고 줄리아는 강제 이주 정책으로 율바시를 떠나게 되는 것으로 1부가 끝납니다. 3장 제목은 만남인데 남편을 죽인 이그나토프와의 만남을 말하는 것이며 줄리아가 이 만남으로 운명과 가치관이 변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딸들의 무덤에 곡식을 숨기는 장면은 줄리아의 관점으로 이렇게 서술됩니다. 우리의 곡식들이다. 곡식들은 이곳 깊숙한 곳에 있는 삼시아와 피루자의 나무관 사이에서 잠을 자며 봄을 기다릴 것이다. 따뜻한 기운이 돌고 풀밭이 온기를 품으면 곡식들은 푸른 싹을 틔우기 위해 다시 땅속에 들어가 자리를 잡을 것이다 라고요. 하지만 그 곡식들을 남겨두고 무르타자는 사망하고 줄리아는 떠나게 됩니다. 그림은 어디론가 가라고 손짓하는 붉은 안장을 찬 소비에트 담당관들과 가슴에 손을 얹고 무엇인가를 항변하는 지주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집단 농장화에 반대하는 분홍으로 지목되면 재산을 몰수당하고 다른 곳으로 이주당하게 되는데 그런 장면을 묘사한 작품이죠. 줄리아의 삶을 변화시킨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스탈린의 농업 집단화와 분홍 척결이었습니다. 1930년에서 31년 소비에트 러시아에서는 최고조에 이른 분홍 척결, 탈 쿨라크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홍 척결의 등장 배경은 바로 집단화 운동이었습니다. 집단화 운동은 1920년대 후반기부터 심각하게 나타나기 시작한 곡물 조달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조치로서 스탈린 지도부가 선택한 정책이었죠. 그것을 위해서는 집단화에 반대하는 분홍척결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분홍척결의 법적 근거는 1930년 1월 30일 정치국이 제정한 전면적 집단화 지역에서 꿀라크 농가들을 청산하는 조치에 관해서였습니다. 이 문건에 따르면 분홍, 클라크를 세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제1부류는 반혁명적 쿨라크 활동 분자를 말합니다. 이들은 강제 수용소에 구금함으로써 즉각 청산되는데 테러행동, 반혁명적 소요, 반란 단체의 조직가들에게는 주저하지 말고 사형을 집행한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곡식을 숨기고 이그나토프에게 반항했던 무르타자는 재판도 없이 현장에서 즉각 사살된 것입니다. 제2부는 이 부류는 나머지 쿨라크 활동 분자들을 말합니다. 특히 가장 부유한 농민과 반지주들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들은 소련의 오지로 그리고 일정 지방의 경계 내에서는 그 지방의 먼 지구로 추방된다고 명시되죠. 제3부류는 지구의 경계 내에 남아있는 쿨라크들로 이루어지는데 이들은 집단 농장 밖에 할당된 새 토지로 이주된다고 언급됩니다. 정치국은 이 조치의 기한과 처리해야 할 쿨라크의 숫자도 지역별로 대량 할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즉 제1부류와 제2부류에 대한 억압 조치는
향후 4개월 내에, 즉 1930년 2월부터 5월까지 완수해야 하며 이 동안에 총 약 4만 9천 명에서 6만 명의 쿨라크들은 강제 수용소로 이동되었고 12만 9천 명에서 15만 4천 명의 쿨라크들은 타 지역으로 추방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16만에서 17만 농가에 이르는 쿨라크의 가족들도 추방해야 한다고 지령을 내립니다. 이는 강제 수용소로 보낼 쿨라크를 제외하고 최대 약 100만 명이 이르는 쿨라크 및 그 가족들을 추방해야 하며 그중 아이들은 총수의 40%인 약 40만 명에 이른다는 것을 뜻합니다. 추방의 목적지는 사람이 살지 않거나 거의 없는 북부지방, 시베리아, 우랄 지역, 카자흐스탄의 오지이며 추방민들은 이 지역에서 조그만 마을을 이루어 재정착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3부류도 할당된 재정착지에서 작은 마을만 이룰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이런 분홍척결 정책의 결과로 1930년에서 31년에 최소 170만 명에서 최대 180만 명이 추방되었습니다. 줄리에를 비롯해서 이렇게 추방된 사람들의 추방지까지의 이동 경로와 도착까지가 제2부의 내용입니다. 1장 여정에서는 강제 이주 첫날 이슬람 사원에서 보낸 밤이 묘사됩니다. 이날 이슬람 사제는 죽음을 맞이하죠. 그리고 이그나토프의 그동안의 삶이 간략하게 서술됩니다. 2장 커피에서는 볼프 레이베 교수의 삶과 수용소행이 결정된 배경이 나옵니다. 3장 까잔에서는 줄리에아가 무르타자가 준 독이 든 설탕을 말에게 먹이지 않고 시베리아행 기차를 타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4장에서는 기나긴 이송 과정과 이주자 집단의 구성원들이 소개되죠. 5장 탈주에서는 50명이 기차에서 탈주하는 내용과 이그나토프가 도주하지 않고 남아있던 줄리에아의 신문을 막아주는 것이 나옵니다. 6개월간의 이동 기간에 198명이 티푸스로 사망하죠. 6장 바지선에서는 앙가라 강변으로 가던 바지선이 침몰하여 300여 명이 사망하고 결국 29명이 살아남습니다. 처음에 800명이 출발하여 이그나토프를 포함해서 30명이 남은 것입니다. 제2부에서 시베리아로 이동하는 중에 줄리에아는 자신이 무르타자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줄리에아는 남편이 자신의 말을 죽이라고 준 독이 든 설탕 조각을 주머니에 보관하죠. 그녀의 유일한 기쁨과 위안은 원피스 주머니 속에 있었다. 그 죽음은 마치 오래된 친구 내지는 헌신적인 엄마처럼 그녀 곁에 있어 주었다. 가장 힘든 순간이면 줄리에아는 옷자락을 움켜쥐며 소중한 설탕 조각을 만지작거렸고 그럴 때면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 설탕 조각은 하늘이 그녀에게만 내려준 죽음의 계시였다라며 항상 죽음을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바지선이 침몰하여 물에 빠졌다가 이그나토프에 의해 살아났을 때 앙가라 강의 물에 젖은 설탕 조각을 버립니다. 손가락을 펴자 그 사이로 축축한 것이 흘러내렸다. 그녀가 선체 밖으로 손을 내밀었고 희뿌한 물방울이 앙가라 강 속으로 흘러들어갔다라고 언급되는 데에서 줄리에아의 삶이 죽음을 향해 가던 여정에서 생존기로 바뀌게 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제3부 정착은 앙가라 강변에 도착해서 특별 정착촌을 건설하고 살아가는 내용입니다. 1장 30명에서는 분홍과 레닌그라드, 잉여분, 그리고 이그나토프를 포함해서 30명의 구성원이 소개됩니다. 2장 출산에서는 줄리에아의 출산과 레이베 교수의 정신착란 극복이 다뤄지며 3장 첫 겨울에서는 줄리에아가 자신의 피로 유주풀을 먹이는 극한 상황이 묘사됩니다. 4장 마을, 5장 좋은 사람에서는 이그나토프의 감독하에 마을이 건설되는 과정과 요리보조에서 사냥꾼이 된 줄리에아가 그려지며 6장 전설의 새에서는 유주프에게 전설의 새 샘눅 이야기를 해주는 과정과 7장 4명의 천사, 8장 검은 천막에서는 아들의 성장과 이그나토프와의 사랑이 그려집니다. 앙가라 강변에 아무것도 없이 남겨진 30명의 수용소인들은 결국 살아냅니다. 작품 속에서 앙가라 강은 한 군인에 의해 이렇게 묘사됩니다. 누군가에게는 엄마이고 누군가에게는 누이이며 누군가에게는 새어머니이기도 하다.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는 비밀을 간직한 곳이기도 합니다라고요. 그러나 이 수용소인들에게 앙가라 강은 물고기를 주고 살아갈 물을 주었던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첫 겨울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아픈 아들 유주프에게 결국 자신의 중지를 따서 피를 먹이는 줄리에아의 모습은 모성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한 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조개 껍데기 뾰족한 부분으로 반대편 가운데 손가락의 중앙에 정확히 찌른다. 작고 깊게 베인 반달 모양의 자국은 짙고 어두운 루비색 줄기를 내뿜는다. 그녀는 침상으로 돌아와 아들의 입에 손가락을 집어넣는다. 그 순간 뜨거운 아들의 잇몸이 그녀의 손톱을 꼭 물고 놓아주지 않는다. 유주프는 탐욕스럽게 빨고 신음하다 차츰 진정한다라고 서술되는데 줄리아는 하나도 안 아프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유주프는 성장해 가고 줄리아는 처음에는 식당 보조였다가 레이비 의사의 보조 간호사였다가 나중에는 사냥꾼이 되어 살아가죠. 사냥에서 돌아오는 자신을 기다리던 유주프에게 줄리아는 전설의 새 샘눅 이야기를 해줍니다. 샘눅은 중앙아시아 지역의 전설의 새로 새들의 왕으로 불립니다. 샘눅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새들은 서로 싸우고 혼란의 시기가 오자 세상의 가장 높은 곳에 사는 샘눅을 찾아서 새들의 왕으로 모시기로 합니다. 혼란을 극복하고 평화를 이루자는 것이었죠. 새들의 대표자들을 뽑아 샘눅을 찾아 나섭니다. 이들은 먼저 탐욕의 골짜기로 갑니다. 여기서는 목표를 이루려는 의지가 부족한 새들이 죽어나갑니다. 그 다음은 사랑의 골짜기에 도달하는데 짝사랑으로 고통받던 새들이 숨을 거두죠. 그리고 지식의 골짜기에서는 탐구를 게을리하며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새들이 죽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도달한 무관심의 골짜기에서는 가장 많은 새들이 죽는데 마음속에 슬픔과 기쁨, 사랑과 미움, 적과 친구, 삶과 죽음 사이의 균형을 맞추지 못한 새들이 죽어나갑니다. 결국 화합의 골짜기에 이르는데 이는 개인과 전체가 하나 되는 골짜기였죠. 그러나 여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들은 혼란의 골짜기에 이르게 되고 이 골짜기에서는 거짓과 진실이 뒤섞이고 기존의 깨달음은 비바람에 모두 휩쓸려 가버립니다. 그 후에서야 결국 30마리의 새들만이 해방의 골짜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 골짜기는 매우 잔잔한 물결만이 있었고 주위는 고요한 정적만이 흐릅니다. 그 뒤로는 살아서는 돌아갈 수 없는 영생의 나라가 시작되죠. 여기서 30마리의 새들은 그들 모두가 샘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30마리가 한 마리의 샘눅이었고 한 마리가 또 각각 30마리의 샘눅이었습니다. 이 전설은 새들이 시련의 7골짜기를 지나듯이 수용소인들이 여러 과정을 거쳐 특별 정착촌에서 살아남아가는 과정과도 유사합니다. 특별 정착촌 마을 이름도 샘눅입니다. 발음은 유사하지만 마을 이름 샘눅은 러시아어로 끄로 끝나고 전설의 새 샘눅은 끝이 개로 끝나 발음이 같지만 스펠링은 다릅니다. 지노비 쿠즈네츠가 제안한 마을 이름은 안가라 12호였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마을을 처음에는 빌라, 의사 레이베의 이름 볼프, 감독자 이그나토프의 이름 이반의 아이, 어부 루카의 L, 아부데이의 A에서 따온 빌라라고 짓자고 하지만 거부당합니다. 그러자 7개의 손이란 뜻의 샘룩이라고 짓자고 하죠. 위에 4명의 손을 합치면 아부가이가 한 손이기 때문에 7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은 받아들여지지만 타자수의 오타로 심룩으로 당국에 발송되고 결국 심룩으로 승인이 떨어집니다.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헌신한 4명을 마을 이름으로 기린 것이죠. 사진은 촬영 장소에서 찍은 주연 하마토바와 감독 그리고 작가 구젤 야히나입니다. 제4부 귀향은 1장 전쟁과 2장 유주프와 줄리에아로 구성됩니다. 1장 전쟁에서는 1941년에서 42년의 수송소 상황이 그려집니다. 제2차 세대전이 발발하여 어수선한 환경에서 후방 안정을 위해 소수민족 추방이 시작되면서 새로운 이주민들이 들어오죠. 그리고 수용소 이주자들을 대상으로 징집 명령이 하달됩니다. 결국 이코니코프는 자원 입대를 하고 고렐로프는 징집당하죠. 제2장에서는 1946년 5월 줄리에아, 유주프, 이그나토프를 그려냅니다. 이주민들의 근황도 소개되죠. 고렐로프는 KGB 요원으로 귀환하게 되고 이그나토프는 감독관에서 해임됩니다. 유주프의 선생이었던 이자벨라와 그 남편 스몰린스키는 사망하고 의사 볼프레이베는
정근 가게 됩니다. 루카도 사망하는데 유주프에게 자신의 배를 남겨주죠. 그 배를 타고 탈주하려는 유주프의 계획을 눈치채고 줄리아는 결국 이그나토프에게 증명서를 부탁합니다. 이그나토프는 고렐로프에게 인수인계하기 전에 유주프를 자신의 아들로 만들어 새로운 출생증명서를 발급하고 돈을 주어 떠나게 합니다. 유주프는 루카의 배를 타고 샘능 마을을 떠나고 이그나토프와 줄리아는 앙가라 강변에서 서로를 응시하는 것으로 작품은 끝을 맺습니다. 제4부에서는 무엇보다도 변화된 줄리아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냥꾼이 된 줄리아는 죽음에 대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음은 이곳 여기저기에서 일어났지만 죽음의 형태는 단순하고 합당했으며 나름대로 현명하고 공평하기까지 했다. 죽음은 가까이에 있었고 또한 생명과도 밀접하게 엮여 있었기에 두렵지 않았다. 게다가 침략 수림에서의 삶은 늘 승리의 연속이었다. 그녀는 짐승들을 죽이면서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았다. 반대로 자신이 이 거대하고 강인한 세상의 일부이며 침렵수의 바다에서 하나의 물방울임을 느꼈다라고요. 그러면서 특별 정착촌에서의 자신에 대해 줄리아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 갑자기 그녀는 자신이 이곳으로 오게 된 운명이 잘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의무실에 좁은 숙소에 거주하며 피가 섞이지 않는 사람들 틈에서 생활을 하고 외국어로 대화를 하며 사내들처럼 사냥을 하고 세 사람의 몫을 해내고 있다. 이 모든 것이 그녀는 마음에 들었다. 행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었지만 좋았다라고요. 작품의 결말은 1946년 5월 감독관에서 해김당하고 제명당한 이그나토프가 유주프에게 새 출생증명서와 돈을 건네주고 줄리아가 루카의 배를 타고 떠나는 유주프를 절벽에서 배웅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그 절벽에서 줄리아는 맞은편에서 오던 이그나토프와 마주보며 서 있게 되죠. 이 소설은 수용소에서의 삶을 그려냅니다. 수용소, 특히 스탈린 수용소를 배경으로 하여 많은 문학 작품들이 집필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솔제니친의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와 바를람 샬라모프의 꼴리말 이야기, 세르게이 도블라토프의 수용소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수용소는 사회적으로는 비인간적인 스탈린 체제의 상징으로 개인적으로는 비인간적 상황을 경험한 예외적 상태로서 문학의 소재가 되었습니다. 이를 러시아 문학에서는 수용소 문학 캠프 프로즈라고 명명하죠. 구젤 야히나의 줄리아 눈을 뜨다 역시 스탈린 수용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수용소 문학의 코드를 깔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제니친이나 샬라모프의 수용소 문학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솔제니친이나 샬라모프의 수용소 문학은 수용소의 비인간적인 실태와 극단적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 드러나는 수감자들의 민낯, 인간의 밑바닥에 초점을 맞췄다면 야히나는 수용소를 뒷배경으로 놓고 전면에는 줄리에의 삶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가, 특히 여성으로서 줄리에가 어떻게 삶의 눈을 떠가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비인간적 상황과 극단적 생활 환경 속에서 살아남는 것도 생명을 피워내는 것도 인간다움을 잃지 않는 것도 인간의 존엄을 보여주는 방법임을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야히나는 자신의 소설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나는 매우 큰 슬픔 속에서도 미래의 행복의 알갱이가 숨겨져 있다는 생각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대체로 이 책은 신화적 의식의 극복에 관한 것입니다. 남성적인가 여성적인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요. 이 말은 그동안의 남성 중심, 러시아인 중심의 러시아 문학에서 여성으로서 타타린으로서 수용소에서 애를 낳아 키우면서 생존했을 뿐만 아니라 성장해 나간 줄리아라는 존재가 증명해 줍니다. 그리고 수용소 생활과 특별 정착촌의 삶을 미화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한 야히나의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디에나 행복의 알갱이는 숨겨져 있는 것이고 그 씨앗을 찾아내서 싹을 틔워나가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 아닐까요? 러시아 문학과 미술 이야기 리드 러시아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